자, 여러분 오늘은 좀 먼 과거로 가보려고 합니다. 바로 로마 시대로 가려고 하는데요. 수다몽에서 이 로마사에 기록될 인물들을 몇 명 다룬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맞아요. 칼리굴라를 저희가 마지막에 했었어요. 저희 아우구스투스 편도 진행을 했었고, 그 뒤로 아마 이 로마 영상 중에 마지막에 올라왔던 영상이 사치와 압제와 살인과 이 과대망상으로 얼룩진 짧은 정치 경력을 뒤로하고 결국 암살당하고 말았던 칼리굴라 이야기 영상이 올라왔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뒤를 이어 황제가 된 클라우디우스와 그의 황후들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원래는 이 두 황후 이야기만 진행을 하려고 하다가 그래도 클라우디우스가 어떤 황제였는지 정도는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짧게 이야기를 하고 그의 황후들 이야기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의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유부녀였던 리비아 두루실라에게 반해서 그녀를 이혼을 시키고 자신의 아내로 삼았다라는 것은 저희가 아우구스투스 편에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리비아는 아우구스투스와 결혼할 당시에 전 남편 사이에서 난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아들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아우구스투스의 뒤를 이어 로마의 황제가 된 티베리우스입니다. 그러니까 티베리우스는 그러면 아우구스투스의 아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가 황제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아우구스투스 편을 보시면 확인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전남편 사이에서 난 아들이 한 명이 더 있는데요. 이 리비아가 아우구스투스와 결혼할 당시에 이미 임신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혼한 이후에 태어난 아들이 네로 클라우디우스 두루수스 게르마니쿠스입니다. 아, 이름이 길죠? 이 네로 클라우디우스의 아이들로는 장남이 게르마니쿠스, 장녀가 리빌라, 그리고 클라디우스가 있죠. 이 클라우디우스가 오늘의 주인공 중 한 명이고요. 이 장남 게르마니쿠스의 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칼리굴라이니까 이 클라디우스는 이 칼리굴라의 삼촌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클라디우스는 이 황가에서 태어난 몸이니까 로마 시민들로부터 큰 환영을 받았을 것 같은데 현실은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자, 기원전 10년 8월 1일 당시 아버지가 총독으로 근무하고 있던 갈리아 속주 중 하나인 리옹에서 태어난 클라디우스. 태어난 지 1년 만에 아버지 네로 클라우디우스 두루수스 게르마니쿠스가 사망을 하면서 어머니 안토니아와 함께 로마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기억이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의 형 게르마니쿠스에게 우월 유전자가 다 몰빵이 되어서 클라디우스는 선천적으로 여러 가지 약점을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선천적 기형이거나 아니면 소아마비로 추정이 되는 신체적 결함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일단 한쪽 다리를 쉴 새 없이 흔들고 절뚝거리고 걷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다리가 불편한 것뿐 아니라 이게 좀 침을 평소에 흘리기도 하고 또 외모가 전체적으로 좀 볼품이 없는 그런 모습이었나 봅니다. 자, 이런 신체적 약점이 그를 힘들게 했던지 사회에 잘 적응하지도 못했고 굉장히 소심한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말을 더듬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소아마비였다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뇌염에 걸려서 그렇게 되었다라는 곳도 있고 선천적인 것이다라고 되어 있는 곳도 있지만 일단은 다리를 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당시를 생각해보면 이 2000년 전 로마 사회는 일단 신체적 우월함을 미덕으로 삼던 시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클라디우스의 이런 모습은 웃음거리가 되었겠죠. 자, 그리고 정말 안타깝게도 클라디우스의 어머니가 특히나 이런 아들의 모습을 너무나 싫어했다고 해요. 그의 어머니는 클라디우스를 보고 괴물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자연이 시작만 해놓고 마무리 짓지 못한 인간이라는 언어폭력을 서슴지 않았고 그리고 좀 답답하거나 부족해 보이는 사람들에게 너는 내 아들 클라디우스처럼 멍청하구나 이런 말을 하기도 했대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사랑을 받기는커녕 어머니로부터 학대를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였죠. 그리고 다른 황실 친척들도 그를 좀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바깥 출입하지 마라고 말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형 게르마니쿠스는 클라디우스를 따뜻하게 대해주고 좀 잘 챙겨주었다고 해요. 하지만 이런 자신의 모습에 대한 컴플렉스와 사람들의 시선에 위축감을 많이 느꼈던 클라디우스는 이런 모습으로 살며 뭐하나 라면서 음주와 도박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그에게는 위로가 되어주지 못했어요. 사실 외모적으로 보이는 것과는 달리 이 클라디우스는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할 일 없이 인생을 낭비하는 이런 오락거리가 그에게 만족감을 주지 못했던 겁니다. 자, 이런 클라디우스의 영리함을 간파한 이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아우구스투스입니다. 아우구스투스는 클라디우스를 자신의 손자라고 부르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하는데요. 사실 친아들에게서 태어난 아들은 아니지만 이 핏줄에 대한 강한 염원이 있었던지라 이 클라디우스의 어머니가 아우구스투스의 누나인 소 옥타비아의 막내딸 안토니아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집안의 핏줄인 건 맞아요. 일부러 그렇게 결혼을 시켰으니까요. 친손자처럼 이를 아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클라디우스가 다른 황족이나 귀족들에게 무시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신경을 많이 썼고, 머리가 좋은 편이니까 공부를 좀 해봐라 하면서 훌륭한 개인 교사들도 붙여줬다고 합니다. 대역사가로 불리는 리비우스 그리고 그리스 과학자, 학자들을 개인 교사로 붙여주었는데요. 머리가 좋았던 클라디우스는 로마법이나 정치, 역사, 의학 등 다양한 학문에 전문가급으로 조예가 깊어졌다고 합니다. 사실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몸이 불편했던지라 군인도 될 수 없고 정치가로 활동하기에도 무리가 있었던 클라디우스는 문헌학자 겸 골동품 감정사 또 수집가로 활동하게 되는데요. 그의 감정이 굉장히 정확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골동품을 감정받으러 찾아왔다고 합니다. 자, 그의 이렇게 신체적 약점 때문에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그의 평생의 컴플렉스이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그의 목숨을 구하기도 합니다. 자, 아우구스투스의 뒤를 이어 티베리우스가 황제가 되었다고 했잖아요. 티베리우스는 이 칼리굴라의 형제, 이 게르마니쿠스의 자손들과 율리아의 자손들을 모두 숙청합니다. 이런 숙청 속에 이 클라디우스는 살아남게 돼요. 왜 살아남았을까요? 아무래도 신체적 약점이 있다 보니까 별로 위협적이지 않은 존재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를 살려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렇게 티베리우스 황제 시절을 지나서 칼리굴라가 그 뒤를 이어서 황제가 됩니다. 칼리굴라가 또 어떻게 황제가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칼리굴라 영상편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조카가 황제가 되었으니까 뭔가 대우가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칼리굴라와 클라디우스가 공동 콘술, 그러니까 집정관으로 2달 동안 활동을 하면서 서서히 정치계의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황제의 삼촌 자격으로 중요한 임무를 맡거나 또 큰 대회도 몇 개 치르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대회를 잘 치르는 모습을 보고 원로원이 보기와는 다르게 꽤 능력이 있단 말이야 하면서 그의 능력을 인정해주게 되죠. 그리고 또 사실 그의 형 게르마니쿠스가 로마 시민들에게 엄청나게 인정받고 존경받던 사람이었거든요. 만약 죽지 않았다면 황제가 되었겠지만 안타깝게 일찍 사망을 해서 그의 아들이 황제가 된 거고요. 그러다 보니 게르마니쿠스의 동생이다라는 후광이 더해져서 군대와 로마 시민들 그리고 이탈리아 상류층들 그리고 속주민들에게 조금은 지지를 받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다가 칼리굴라가 갑자기 암살당하게 되죠. 이것도 칼리굴라 편에서 확인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클라디우스는 서기 41년
뜻하지 않게 50살, 이 늦깎이 나이로 로마의 4대 황제로 등극하게 됩니다. 사실 근위대들이 칼리굴라를 죽이고 그 직계 가족들도 살해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신변의 위협을 느꼈던 클라디우스가 얼른 다른 곳으로 달려가서 몸을 숨기고 있었는데요. 어느 집 발코니에 숨어 있는 것을 한 병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때 너무나 무서웠던 클라디우스가 그 병사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제발 살려달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그때 그 병사가 새로운 황제가 되셨습니다! 라고 큰 소리로 외쳤다는 거예요. 영분도 모르고 클라디우스는 가마에 태워져서 궁전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까지도 이게 무슨 일인가 하면서 벌벌 떨고 있었대. 이대로 가면 나 죽는 거 아니야 하면서.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대중들이 와, 저 사람 죽으러 가나 봐 하면서 동정하기도 했다고 해요. 자, 그렇게 궁으로 들어가서 클라디우스는 이 근위대들에 의해서 황제로 등극하게 되는데요. 본인도 예기치 못한 상황이었는데다가 이 원로원도 워낙 다급한 상황이어서 어쩔 수 없이 그를 황제로 승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칼리굴라를 죽인 이 근위대 대대장 2명이 우리가 희생을 하겠소 하면서 저항 없이 죽음에 승복을 했고 이 나머지 병사들은 죄를 묻지 않는 것으로 해서 이를 마무리 짓고 클라디우스가 황제가 됩니다. 클라디우스는 취임 연설에서 아우구스투스 시대로 돌아가겠다라는 선언을 해요. 그 시대를 모두 다 그리워했으니까요.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세요. 정치 경력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형성해 놓은 파벌도 없죠. 그러니까 자신을 받쳐줄 참모도 없는 상황이에요. 아니, 누군가가 받쳐주고 함께 일을 해줘야 정치를 해나갈 텐데 어떻게 할까 이제 고민이 많습니다. 그리고 귀족들은 그를 황제로 만들긴 했지만 이 신체적 결함이 있는 그를 이제 무시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나를 지지해줄 내 편이 필요하다. 어떻게 하면 좋지? 고민을 하던 클라디우스. 클라디우스가 선택한 방법은요. 자신의 집에서 일을 하던 노예, 해방 노예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는 능력이 특출한 사람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자, 그 사람들을 골라서 관저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비서관 조직을 만듭니다. 뭐 노예라고 해도 이 사람들이 그냥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다 그리스인들이다 보니 굉장히 교육을 잘 받고 똑똑한 이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들을 뭐 회계 담당 부서를 만들고 어떤 부서는 청원서 접수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청원서나 진정서 날라오면 회신하는 일도 하고 또 서류 정리하고 또 황제가 되었으니 공부해야 될 것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황제를 공부시키는 그런 일도 하고 이러면서 다 부서를 나누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이 비서관 조직을 잘 운영을 해 나가면서 황제를 잘 보필하게 됩니다. 그나마 클라디우스에게는 다행인 일이겠죠. 이 비서관 조직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측근 세력이 되어서 꽤 출세를 하게 되고요. 그 중에는 유다 지방의 총독이 된 사람도 있어요. 벨릭스라는 사람인데 노예 출신이지만 총독의 지위까지 올랐으니까 굉장히 출세를 한 그런 인물인 것이죠. 사실 오늘은 클라디우스의 정치 행보를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와 그의 황후들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것이라서 정치 행보에 대해서는 좀 짧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클라디우스는 워커홀릭이었습니다. 정치 행보에 있어서는 꽤 좋은 평을 받는 편이죠. 원로원과 잘 지내는 듯 하면서도 그 권력을 약화시키고 영리하게 중앙 집권화 정책을 써 나갑니다. 물론 이제 원로원들이 자기 권력이 약화되고 있으니까 뭐 반란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암살 시도가 있기도 했어요. 하지만 클라디우스는 자신을 지지해준 이 궁정 관리들과 병사들에게 막대한 황금을 지불하면서 권력을 잘 유지해 나갑니다. 그리고 자신이 발탁한 이 관료들을 이용해서 행정 정비도 잘하고 공공복지에도 힘을 쓰고 또 토목공사에도 해서 이제 로마를 안정시켜 나가요. 그리고 칼리굴라가 망쳐놓은 그 방위, 이 외교 문제도 안정적으로 정리해 나갔고 이 시기에 브리타니아, 그러니까 영국을 정벌하기도 하죠. 자, 이렇게 클라디우스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니까 이번에는 클라디우스의 아내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디우스는
총 4번의 결혼을 했습니다. 사실 어머니로부터 사랑도 못 받고 굉장히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진정으로 사랑을 나눌 그런 아내를 원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의 아내들은 그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첫 번째 아내 플라우티아는 클라우디우스를 좋아하지도 않았고 또 정숙하지가 않았나 봐요. 그래서 결국은 이혼으로 이 결혼 생활이 끝났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아내가 아일리아라는 사람인데 이 두 번째 결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이 있어요. 역시나 정숙하지 않아서 이혼을 했다라는 말도 있고 세 번째 결혼을 위해서 이 결혼을 깼다라는 말도 있어요. 어쨌든 이 결혼도 깨지게 되는데 세 번째 결혼은 자신의 조카인 칼리굴라가 황제로 있을 때 칼리굴라가 주선을 해서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정치적인 이유로 주선을 한 것인데요. 이 세 번째 아내가 오늘 이야기해볼 문제적 인물인데요. 서기 38년 발레리아 메살리나라는 여인과 결혼을 해서 바로 그녀가 세 번째 아내가 됩니다. 메살리나는 아우구스투스의 누이인 옥타비아의 증손녀예요. 그러니까 황가의 여인이기도 하고요. 무척 아름다운 데다가 이런 가문의 후광까지 있다 보니까 어린 시절부터 귀여움과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던 메살리나 이후에도 행복하게 보낼 줄만 알았는데 그녀의 인생에 불행이 닥칩니다. 그 불행이 바로 이 정략 결혼이에요. 칼리굴라가 이 메살리나를 클라디우스와 결혼시키게 된 것인데요. 자신의 이 율리우스 클라우디우스 왕조의 장래를 탄탄하게 다지기 위해서 이 메살리나를 클라디우스와 결혼을 시킨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당시 메살리나는 15살이었고요. 클라디우스는 47세였습니다. 와, 30살이 넘게 차이가 나네요. 클라디우스는 젊고 아름다운 아내를 맞았으니까 너무나 좋았겠죠. 그래서 메살리나를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메살리나는 30살 이상이나 많은 신체적으로는 좀 부족함이 있는 그런 남편과 정략 결혼을 했던 것이니까 당연히 그를 사랑할 수 없었고 또 불행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부부가 되었으니까 두 사람 사이에는 당연히 아이가 태어났을 것인데요. 결혼한 지 1년 만에 옥타비아라는 이름의 딸이 태어나고요. 그리고 결혼을 하고 3년 후에 클라디우스가 황제로 등극을 하게 되는데 와, 메살리나로서도 이거는 뜻밖의 일이에요. 자기가 황후가 될 거라는 생각은 해보지 못했거든요. 자기가 계속 불행하게 살 줄 알았는데 황후가 되었어. 그러니까 이 불행한 결혼 생활에 그나마 위로가 되는 일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클라디우스가 황제가 되고 3주 만에, 그러니까 그 전에 임신을 하고 있다가 3주 만에 아들 브리타니쿠스를 낳게 되었으니 다음 황위를 이을 후계자까지 낳은 그런 로마 제국의 황으로서 의 지위를 이제 마음껏 누릴 일만 남은 겁니다. 그렇죠? 자, 불시의 황제가 된 우리 클라디우스 정말 바쁩니다. 근데 산적해 있는 난제들이 너무 많아요. 칼리굴라가 저질러 놓은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바쁜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메살리나 역시 황후가 된 자신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 일단 바쁜 나날을 보내게 돼요. 제일 먼저 한 일은 자신의 라이벌이 될 수 있는 이들을 제거하는 일이었는데요. 전 황제였던 칼리굴라의 여동생 2명이 살아남아 있었어요. 소 아그리피나와 조금 있다가 다시 등장할 그 소 아그리피나와 줄리아 리비아가 남아 있었는데 사실 반역 혐의로 칼리굴라에 의해서 추방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유, 우리 조카들 불쌍해. 내가 로마로 다시 불러줄게 하면서 클라디우스가 다시 로마로 소환을 합니다. 자, 그런데 전 황제의 여동생들이 이제 로마로 돌아온 거잖아요. 근데 이들은 황가의 핏줄을 이어받은 여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메살리나 입장에서는 자신도 그렇고 자신이 낳은 아이들에게도 이들이 걸림돌이 될 것이다 라는 어떤 예감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둘을 경계하면서 일단 아그리피나는 궁전 출입 금지 하면서 궁전 출입을 못하도록 제지당합니다. 자, 그리고 어느 날 이 아그리피나 집에 괴한이 들어서 아그리피나와 그의 아들을 죽이려고 하다가 실패한 사건도 일어나는데요. 잡혔던 범인이 메살리나의 사주를 받았다라는 자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메살리나는 또 다른 여동생인 리빌라를 당시 로마 굉장히 최고의 유명 정치가인 세네카,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세네카와 바람을 피웠다는 고발을 했고, 세네카는 공식 재판을 받고 코르시카 섬으로 추방이 되었는데, 율리아는 재판도 받지 못한 채 추방되었다가 살해당하게 됩니다. 메살리나가 잠재적 경쟁자야 라고 두려워했건만 이 아그리피나는 끝까지 살아남게 되고 이후 또 네로의 어머니가 되기도 하죠. 그건 나중에 다시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요. 자, 메살리나는 또 굉장히 사치가 심하고 무력이 강하고 엄청난 집착쟁이였대요. 한번 눈독 들이면 그거는 꼭 내 걸로 만들어야만 직성이 풀리는 그런 성격이었나 봐요. 그게 사람이든 재물이든. 그래서 재물을 탐내고자 한다면 그걸 가진 사람을 음모에 빠뜨려서 죽이면서까지 그 탐나는 것을 손에 넣어야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메살리나가 음모를 꾸면서 남편인 클라디우스에게 막 속삭 얘기를 하면 유난히 이 아내에게 마음이 약했던 클라디우스가 그녀의 말을 다 들어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클라디우스를 보좌해준 그 비서관들, 해방 노예들은 당연히 황후니까 내 말도 들어 하면 황후인 메살리나의 청 역시 거절하지 않고 그녀가 원하는 것을 해결해주는 해결사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자, 아시아티쿠스라는 장군이 있었어요. 군인이 있었어요. 사실 이 사람은 로마 출신이 아니라 남프랑스 속주 출신이긴 하지만 굉장히 뛰어난 군인이어서 집정관 자리에까지 올랐던 인물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굉장히 아름다운 정원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요. 공화정 시대의 용장이었던 루쿨루스가 가지고 있던 정원이었는데요. 그래서 루쿨루스의 정원이라고 불리는 것을 자신이 사들여서 더 아름답게 꾸몄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서 루쿨루스의 정원은 아름답기로 소문이 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메살리나가 로마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평판이 나 있는 그 정원을 갖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아시아티쿠스를 국가 반역죄로 고발하기로 음모를 꾸밉니다. 이 아시아티쿠스의 친척들이 이 라인강 방어선에 이 지휘관으로 많이 복무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군대를 가지고 있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시아티쿠스가 그들과 공모를 해서 반란을 꾸민다는 고발을 한 거예요. 그런데 클라디우스가 이 고발장을 제대로 읽지도 않고 뭐야 반란이라고? 워낙 반란이라고 하면 약간 경기를 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 아시아티쿠스를 체포해오라는 그 체포영장에 서명을 하게 됩니다. 아시아티쿠스가 절대 아닙니다. 저의 결백을 믿어주십시오 하면서 이 클라디우스와 면담을 하는데 그 자리에서 제가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하면서 논리정연하게 자기는 절대 결백하다라는 것을 밝혀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는 클라디우스가 그래 당신이 반란을 일으킬 리가 없지 그래 당신 말 믿어 그래 아무 일 없을 거야 돌아가 있어 라고 해서 다시 돌려보냈다고 해요. 자, 그런데 그날 밤 메살리나가 아니라니까요. 제가 정보를 다 모아봤는데 그 사람 반란 일으킨 거 맞다니까요. 지금 제 말 못 믿으시는 거예요. 하면서 또 얘기를 했고요. 그날 밤에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혐의가 다 풀렸구나라고 안심을 하고 있었던 아시아티쿠스에게 편지가 날아오는데요. 그 편지에는 너는 반란을 깼으니 자결을 하여라 라면서 강요하는 황제의 편지였습니다. 당시 아시아티쿠스는 57세였다고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친구들을 다 초대해서 파티를 막 베풀어요. 그리고는 내가 죽는 건 괜찮지만 여자의 사기에 걸려서 죽는 건 진짜 유감이다 라는 말을 남기고 그 자리에서 스스로 손목에 동맥을 끊고 자결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루클루스의 정원은 메살리나의 차지가 되고 말죠. 자, 이렇게 한 일례로 이 정원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그 외에도 숱한 이들을 이렇게 재물을 빼앗기 위해서 많은 음모를 또 꾸몄다고 합니다. 자, 이런 메살리나가 공개적으로 로마 시민들에게 비난을 받은 사건이 있었어요. 로마가 브리타니아를 정복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개선식이 열리게 되었는데요. 자, 이 로마의 개선식은 로마 제국의 영광을 드높인 군인들과 시민들이 신께 이 전쟁의 승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라고 감사 인사를 올리는 엄청난 행사예요. 그런데 여기는 전통적으로 이 전쟁에 참여했던 장군들 그리고 병사들만 참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아무리 황후라도 여인들은 참석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메살리나가 이 개선식에 떡하니 나타난 겁니다. 황후인 내가 개선식에 못 간다니 그게 말이 돼요? 이러면서 덮개가 있는 마차를 타고 황제의 전차 뒤를 따른 거죠. 영예를 얻은 그러니까 전쟁에 공을 세운 장군보다도 메살리나가 앞서서 출발을 한 거예요. 그리고 어린 아들이 한 일이 뭐가 있겠어요. 이때 아직 많이 어린 아들인데 아들이 무슨 전쟁에서 공을 세운 것도 아닌데 이 브리타니쿠스 이름에 추가로 넣게까지 해요. 자, 그렇게 시민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으면서 이 개선식의 주인공인 양 나타나서 의기양양 이 행사장을 막 휘젓고 다니니까 이 사건이 두고두고 추문이 돼서 로마 시민들의 입에 오르내렸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메살리나가 후대에까지 그 이름을 알리게 된 것은 그의 지칠 줄 모르는 육체적 욕구 때문이었는데요. 나이든 남편은 워커홀릭이다 보니 이 젊은 아내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 나의 욕구는 내가 해결한다 하며 적극적으로 나서게 됩니다.